솔직히 이해는 하는데 많이 없어 보이긴 해요.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랄까. 저런 태도면은 뭐 명품 옷으로 도배를 하고 포르쉐에서 내려도 진짜 없어 보일 것 같아. 정말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딱히 특별하지 않은 외양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확실히 품격도 있어 보이고 지위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저번 뉴스의 시대에서 좀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은근히 쫄보야 내가 봤을 때.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그런 걸로 이제 돈은 우리만 번단 말이지. 그걸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고 팬분들 치킨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러면 그렇지. 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관찰하는 사람이 되라. 팝콘 사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게 뉴스의 시대 취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막 싸우고 이러면은 본인만 손해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예전부터 꼭 뉴스의 시대에서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물어봤대요. 중산층. 네, 총 5가지 그 조건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 오, 처음부터 센데? 그리고 두 번째가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연봉 한 거의 9천만 원, 8천만 원.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는 것. 네 번째가 예금액 잔고가 1억 이상.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음. 본인은 뭐 충족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저도 5개를 다 충족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다 물질적인 거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대요. 좀 다르지? 첫 번째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종류 1개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응당 분노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같이 공분하고 참여하는 거. 약간 정치적 참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약자를 도우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 이런 오케이.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약간 한국에는 좀 물질적인 것에 좀 치중돼 있고, 프랑스인들은 좀 무형의 이런 것들을 태도나 태도, 가치, 가치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니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너무 재밌네요. 일단은 이것만 보고 무조건 프랑스 중산층 기준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 잡고 이야기한 거고 맞아요. 프랑스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거잖아. 우리나라도 뭐 괜찮은 지식인이나 뭐 지식인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한테 물어봤어도 퐁피두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이야기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야기도 저것만 듣고 막 한국은 역시 헬조선이야 이렇게 자조하기보다는 그냥 콘텐츠 수단으로 재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한국 행복지수가 낮다 이런 것도 좀 호들갑이야 내가 봤을 때. 한국의 행복지수가 보통 50몇이 되는데 이게 국가의 물질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거지 최악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도 뉴스에서는 막 무슨 나라가 망한 것처럼 난리를 떨잖아요. 중산층에 대한 기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이 현재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조가 심한 건 사실이니까 개인과 사회가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물질적인 욕심에 잠시게 되면 좀 심리적 건전함을 잃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저 이야기만 보고 와 프랑스 개쩐다 이런 태도도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럼 다니엘님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다니엘님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몇 달 전에도 뉴스레터에서 다뤄주셨고, 그 추가로 북클럽 멤버랑 그 뉴스레터 구독자들에게 과제도 내주셨잖아요.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 정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꼭 한번 뉴스의 시대에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아, 오케이. 그거는 뭐 쉽죠. 그러면은 오늘 뉴스의 시대는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견해도 이야기하고 내 견해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좀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이 정리하신 거 중에 좀 괜찮은 거 소개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 기준 말고도 유명한 게 좀 더 있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는 태도,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받아보는 품격 있는 글이 있을 것. 영국도 있어. 이게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인데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원칙을 가질 것, 그렇다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는 말 것, 그리고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는 대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은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지금까지 본 한국 직장인 분들의 기준과 프랑스, 영국, 미국 유명인이나 단체가 이야기한 기준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직장인 분들은 정말 어떤 물질적인 기준, 그러니까 수치로 순서를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좋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이런 물질적 기준의 문제는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소수만 저 기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거 교집합으로 다 묶으면은 1, 2% 안에 들 것 같은데. 말만 중산층이지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죠. 반면에 프랑스, 뭐 영국, 미국에서 말한 기준은 노력만 하면 물질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죠.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답게 좀 개인의 생활, 문화예술적인 삶에 중점을 둔 것 같아. 뭐 제2외 국어, 스포츠, 뭐 악기, 요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물질적 부랑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잘하고 취미로 가지려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겠죠. 물론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반면에 영국하고 미국은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 태도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5번하고 6번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는 태도라든지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다든지 이거는 3국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의 공통점은 개인의 물질적 그리고 사회적 계급과 상관없이 노력을 하면 모두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저 중산층 기준이라면. 근데 그거 알아요? 사실 그 중산층이라는 말이 완전히 첫 유래로 따지면 경제적인 기준이 맞긴 할걸? 중산층이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 중 조금 친숙할 만한 게 부르주아라고 있거든요. 이게 프랑스어인데 이건 정확하진 않아. 내 기억으로 성벽이 있는 마을?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 그리고 도시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켰대요. 이제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막 다 발전을 했잖아. 그때 뜻이 좀 바뀌었지.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중산층 계급 이걸 의미했다가 더 경제가 엄청 성장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뭐 마르크스주의도 나오고 언제부턴가 이제 돈이 진짜 많은 자본가 상류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뀐 거지. 부르주아가.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이 이야기한 중산층의 기준은 예전 부르주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부르주아의 뜻이 시대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미국의 뭐 유명인이나 단체가 말한 기준은 조금 더 요즘 세태에 맞는 조금 더 발전된 부르주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의미들. 그래서 나도 중산층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르주아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좀 멋있잖아? 불어가 확실히 좀 간지가 나긴 해. 일단은 부르주아의 기준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도 굉장히 재밌는 의견을 냈었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알랭드 보통의 의견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와닿아. 나도 평소에 생각한 기준 중 하나거든. 알랭드 보통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을 진짜 좋아해. 여러 저서 곳곳에서 취리히라는 도시에 대해서 엄청 예찬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실제로 요즘도 스위스가 여행 만족도 조사를 하면 1위를 많이 꿰차긴 해요. 그래서 막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위스 맞아. 테마 이렇게 스위스가 있거든.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실제로는 못 가봤어. 알랭드 보통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도시로 비유하자면 취리히라는 도시가 가장 부르주아적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그 취리히에서 그 도시 주민들이 사는 걸 보면 사실 되게 평범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는데 따라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뭐 일어나서 요리해 먹고 밥 먹고 일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상인데 그게 너무 기품이 있고 부러워서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보통 생활, 평범한 생활은 사실 일반적으로 부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 막 수능해서 사는 것 같고 소시민적인 것 같고 사실 세속적인 사회에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튀는 사람, 비싸고 멋진 옷도 입고 좋은 차 타서 하차감도 누리고 이런 건데 취리히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튀는 게 되게 천박하고 멋없어 보이기 쉽고 반대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고귀한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 생각하는 부르주아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도 어딘가 기품 있고 고귀해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인 거지. 사실은 별다를 게 없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사람. 또 그런 사람과 분위기가 가득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한국 사회랑은 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는데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롤렉스 차고 포르쉐 몰고 좋은 집에 사는데
엄청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솔직히 난 되게 많이 봤어. 맞아. 흔히들 졸부라고 하지. 네. 근데 이게 알랭드 보통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불행해지고 부르주아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나도 완전히 동의해. 정말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따분하고 정제된 생활을 하고 딱히 특별하지 않은 외양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확실히 품격도 있어 보이고 지위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부르주아라는 단어랑 참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다니엘님이 생각하는 부르주아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알랭드 보통과 동일해. 지극히 평범한 일상, 특별하지 않은 외양으로도 있어 보일 줄 아는 사람. 이거를 좀 사업적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당장 100억이 있는 게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100억을 잃어도 또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 언제 잃을지 모르는 유물이지만 언제든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 태도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관념이고 나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재밌을 거야.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내 친구 중에 막 인터넷 커뮤니티 재밌는 이야기 되게 잘 공유해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보내준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 어떤 여성이 필라테스 1대1 PT를 봤는데 선생님이 뒷정리를 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 1회당 8만 원 정도 하는데 왜 자기가 뒷정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댓글은 필라테스 강사를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거기 댓글에서는 필라테스가 근본이 없는 운동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막 인신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나는 완전 생각이 다르거든. 물론 이건 있지. PT라는 거를 서비스로 보느냐 교육으로 보느냐에 따라는 갈릴 수 있어. 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PT를 서비스로 봤으니까 치우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건 이해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PT는 교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운동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PT 받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PT에 돈을 엄청 써. 그러려고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일단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잘 지내다 보면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하겠죠. 나는 사실 100만 원 넘는 호텔 가서도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다 이기심 때문이야.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서비스보다 정업원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더럽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이미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두 번째는 제 돈이 더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해요. 돈이라는 거는 가치 교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낸 거고 내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내 돈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당일에 PT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많이 쓴 사람의 경우에는 차감을 안 하기도 하는데 나는 무조건 차감하게 하거든.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관계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과 제가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리를 청소하는 게. 이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솔직하게 나는 그 여성분의 불만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저런 걸로 화가 저렇게 나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 거라고 생각하긴 해. 왜냐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부르주아의 두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 두 번째 기준은 소비를 상품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구매해서 경험을 했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이때 돈 아깝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취향이 아니네. 나에 대해서 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모든 순간을 배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더라도 좋은 경험했다고 여기는 거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흑백 요리사 유행하니까 막 맞아요. 되게 비싼 레스토랑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뭐 24만 원 막 내고 모수가 뭐 24만 원이라며 입맛에 안 맞아. 근데도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상품이 아니라 경험을 산 거니까. 음식이 맛없어도 상관없어. 경험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좋게 정말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뭐 배우고 경험해보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대학생 때도 뭐 배우려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돈을 엄청 타왔었어요. 토익 학원 이런 거는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좀 코스 같은 거는 수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하루 이틀 가고 안 간 거야. 한 2번 정도.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지. 그래서 소주 한잔 하다가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돈 수천 벌으신 것 같다. 근데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소비라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너가 하루 이틀 가고 안 갔다는 거는 너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 수백만 원으로 인생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건 싸게 먹힌 거다. 아, 선택지.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칫솔을 사는 게 아닌 이상 실패하는 소비는 없다는 거죠. 그런 비효율적인 돈까지 다 포함해서 양육비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돈 내면 학원 무조건 다 가야 되고 무조건 본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육아를 못 한대요. 실제로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내 아들이 저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기 취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좋으셨대요. 그때 머리가 진짜 띵하더라고. 아,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접근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막 자기가 뭘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투덜거리고 너무 쪼잔하게 굴고 그러면 솔직히 정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여자분이 했던 말을 애인이 했으면 난 헤어졌을 때 친구면 아예 친구가 될 수가 없겠다 애초에.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는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많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랄까. 그러니까 저런 태도면은 뭐 명품 옷으로 도배를 하고 포르쉐에서 내려도 진짜 없어 보일 것 같아. 그 세 번째 기준은 프랑스, 미국, 영국 기준에서 나온 것처럼 평소에 내가 열정을 쏟는 문화예술적인 취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친다던가 뭐 미술을 그리고 감상한다던가 글을 읽고 쓴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세 번째 거랑 연결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최고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커리어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어. 뭐 자동차 같은 세속적인 거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최고를 추구하면 난 그건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개쯤 최고를 추구하는 건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와 공간이 그렇거든요. 악기는 내가 연주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음향 장비나 악기는 최대한 좋은 걸로 사려고 하고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건 공간이야, 공간. 그래서 뭐 본인 여기서 일하해서 알겠지만 나는 사무실도 일반적인 가성비 인테리어를 안 하거든. 계속 뭔가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취향을 살려서 돈을 꿰습니다. 아니 그래서 억울한 게 라이브 할 때도 그 여기 사운드 사무실 뒷배경을 크로마키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아, 맞아요. 나 다른 소비 다 포기하고 엄청 노력해서 만든 건데 어이가 너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공간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호캉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혼자 호캉스를 했어요. 돈도 없었는데 아껴가지고. 왜냐면 나는 훌륭한 공간의 힘을 믿어. 그래서 100만 원 넘는 호텔 묵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공간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래 머무르는 공간은 제가 가진 자원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차에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좋은 집을 갖는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 강점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뭘 잘하는지 또 어떤 것에 한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강점을 활용해서 누군가한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강점과 약한 점, 자아와 그림자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강점 코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뉴스레터 읽는 분들은 이건 너무 잘 알 거야. 다들 줄 서서 하니까. 나는 이 정도? 나 배고프다. 이거 먹으면서 해야겠다. 다니엘님만의 기준을 듣고 되게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팬딩 커뮤니티에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맞아, 진짜 많이 써줬어. 그 중에서 혹시 기억 남으셨던 게 있으셨는지? 그러면 지금 같이 봐요 그냥. 아, 그럴까요? 나 그거 그때 다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가지고 한번 보시죠. 일단은 누구 거부터 해볼까? 장지영이가 첫 번째로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은근히 관종이라서 심연을 기는 자. 첫 번째, 문화 교양적 지식을 겸비. 두 번째, 재력이 있어야 하며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이래요. 세 번째, 사실을 기반한 역사적 지식. 네 번째, 가장 높은 곳부터 아래까지 훑어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거 괜찮네요. 내가 생각하는 문학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다섯 번째, 대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대의래요. 괜찮네요. 4번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혜원 씨 한번 가볼까? 똑똑한 혜원 씨. 혜원 씨가 생각하는 부르주아의 조건 5가지는 첫 번째, 예술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 근데 신혜원은 미니멀리즘이 아닌데? 내가 아는 신혜원은 미니멀리즘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사구나. 투사하는 거구나. 세 번째는 TPO. Time, Place, Occasion. 이거는 괜찮네요. 네. TPO에 맞게 옷을 입는다. 나도 옛날부터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 대학교 올 때는 나는 막 너무 짧은 치마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애들보다 그냥 후드티에 백팩 매는데 또 중요한 날에는 진짜 갖춰서 입을 수 있는 사람. 나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멋만 부려가지고 그런 거 못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더라고. 그리고 네 번째, 청결함. 그리고 다섯 번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음. 이게 무슨 뜻이지? 어디 나가서 나 이런 취미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또 당당하게 말하는 게 취미라는 줄 알았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취미. 그러니까 좀 전념하고 몰두하고 남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야겠네. 네네네.
괜찮네요. 그리고 난 그거 그렇게 생각해. 프랑스에서 말하는 그 취미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 좀 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지. 사실 돈자랑하고 이런 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잖아. 아무리 친한 친구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인데, 근데 친구가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 쳐서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되게 즐겁잖아요. 다음 거 누굴 볼까? 이것도 이거 다 안 봐주면 또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영이 거 봐야겠다. 리조이. 내 팬사인회를 열어준 주영이 거. 여기 이거 사진을 해놨네. 이거 영상 내가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자, 주영이, 리조이가 생각하는 부르주아의 조건 5가지. 첫 번째, 한 주에 절반 이상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대접할 것. 두 번째, 독서를 생활화할 것. 세 번째, 정기적으로 봉사하거나 기부하는 곳이 있을 것. 실제로 이 친구가 반려견 봉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직업도 간호사인데 참 열심히 살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 같아. 대단하시네. 네 번째, 아플 때 참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함께 갈 보호자가 있을 것. 다섯 번째, 집을 꾸미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적, 금전적 여유가 있을 것. 이거는 저랑 비슷하네. 공간에 대해 벌레가 아주 좋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소연 씨 것도 좀 볼까? 소연 씨가 나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 소연 씨가 생각하는 부르주아의 조건 5가지는 자신만의 취향이 명확히 있는 사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럼 나도 부르주아네. 소연 씨의 아름다움을 항상 느끼니까. 두 번째,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온전히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저도 이것도 동의해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함이라는 착각이나 정의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런 건 있죠. 사실 자연이라는 게 그래요. 기회마저도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들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함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이 높아 실수와 좌절해도 금방 회복하는 사람. 네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것도 동의해요. 다섯 번째, 사회에 기여하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 소연 씨는 내가 봤을 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네요.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게 곧 부르주아가 아닐까. 네, 여유가 있는 거. 이게 다 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누구 거 볼까? 기동법사 볼까? 이거 봤던 거 생각난다. 이 친구 굉장히 좀 홀리했어. 종교적이었어. 자, 어디 있어? 이걸 길게 썼네. 엄청 길게 썼네. 엄청 길게 썼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열과 성을 다하라. 거의 10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을 고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솔하라. 세 번째, 가족과 눈을 마주보며 화목하게 밥을 먹고 꼭 안아주어라. 안아주어라. 네 번째, 돈을 쫓기보다는 별을 쫓아라. 이거 약간 꿈을 쫓아라 그런 느낌. 다섯 번째, 점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 Connecting the dots.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죠. 사실 그게 나중에 다 연결이 되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여도 다 연결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홀리해요. 아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너무 다 보면은 이게 한 몇십 개 돼가지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고, 오늘 PD님이 또 재밌는 화두 던져주신 덕분에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나만의 가치관 중 하나거든요. 어찌 보면 뭐 어떤 사람하고는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나만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뭐가 좋냐면요, 내가 삶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 행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건 사실 효율적으로 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자신만의 중산층의 기준, 부르주아의 기준이라기보다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의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